대부분의 암은 내가 살아간 생활 조건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 유전자 변이가 쌓여서 어느 순간 암세포로 전환하게 되고 종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왜 암에 대해서 계속 정복하는데 실패하게 될까요? 표적 항암제는 결국에 내성이 생기고 완치율이 되게 낮은 거예요. 지쳐 있을 무렵에 면역 항암제가 등장합니다. 한 10% 정도는 사기인데도 완치됩니다. 현재 개발 중인 그런 다른 종류의 항암제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종양내과 이수연입니다. 저는 저희 병원 암센터에서 대장암을 비롯한 소화기암, 그리고 유전성암, 그리고 정밀 의료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죠? 인간이 왜 아직까지 암을 정복하지 못하는 걸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암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또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초고령 사회에 한국의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에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을 치료하는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상적으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한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암에 대해서 계속 정복하는데 실패하게 될까요? 의학은 끊임없이 발전하지만 사실은 암도 이 치료 방법에 저항하는 방법을 배우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진화하는 만큼 암세포도 그만큼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방암 했을 때 호르몬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방암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호르몬과 무관하게 어떤 특정한 돌연변이에 의해서 암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다 유방암이지만 그 기전에 따라서 다른 속성, 각각의 다른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이런 암세포에는 다른 약을 쓰고 그거를 억제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신도림역이 막히면 마포로 돌아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암세포도 이 유전자를 억제하면 다른 유전자들이 다시 또 돌연변이를 발생시키면서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암이 되게 되는 원인에 다양한 기전이 있고 그 기전을 해결해도 다른 기전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 정복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암은 유전이다, 가족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암이 생길 때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 변이를 물려받아서 내가 암에 생기는 거다. 이런 환자는 전체 환자의 한 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암은 내가 살아간 생활 조건에 의해서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대장암은 60대 후반에 생기지만 60대 후반에 암이 생기는 기본 원인은 사실은 내가 10대, 20대에 햄버거 많이 먹고 맨날 앉아서 게임하고 운동하지 않고 했던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내 몸에서 조금씩 유전자 변이가 생겨왔던 거예요. 그 유전자 변이가 쌓여서 어느 순간 딱 질적으로 변환을 하면 암세포로 전환하게 되고 종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이 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특히 내가 내 몸에 가한 해로운 이유들 때문에 종양이 되고 종양이 암이 되는 것이죠. 어떤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저희 아버지는 폐암에 걸리시고 저희 어머니는 위암에 걸리셨으니 나도 암에 걸릴 확률이 많은 거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면서 저한테 와서 유전자 검사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암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생긴 암이 아닙니다. 그런 암은 8에서 10%.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암이 생기는 그런 유전성 암은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셨는데 작은아버지도 위암에 걸리시고 고모도 위암에 걸렸으면 위암의 유전자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젊은 나이에 누군가가 암에 진단받았다. 우리가 평균 알려져 있는 암이 발생하는 나이보다 20년 이상 빨리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장암은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에 발생하는 암인데 40대 후반에 대장암에 걸렸다. 그러면 어떤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암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전적인 속성을 검사하게 되고요. 그런 유전적인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우리가 영어로 NGS라고 하는데 10mm 정도의 혈액을 뽑으면 검사할 수 있어요. 유명한 유전성 암 유전자 130개 정도를 검사 한 번으로, 그리고 검사 기간은 3주 정도면 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전자 검사 해보고 싶습니다 할 때 여러 명의 가족력, 그 가족 중에 또 아주 젊은 나이에 암이 걸린 사람에서 그 유전자가 나오면 나도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보는 거, 그렇게 검사하는 게 더 맞는 순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암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항암 치료는 힘들고 부작용이 심하다. 근데도 꼭 해야 될까? 눈에 보이는 세포를 모두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의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암제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을까요? 일단은 세포적성 항암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1세대 항암제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암은요, 계속되는 증식 그리고 재생, 분열 속도가 빨라서 사실은 분열을 빨리 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상세포 중에서도 빨리 분열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머리카락 그리고 점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도 죽지만 정상세포도 영향을 받게 되고 내 정상 머리도 빠지고 내 정상인 입안 점막세포도 영향을 받아서 변기를 끌어안고 토하고 힘들어하고 머리도 다 빠지는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암세포에만 발현되는 그런 어떤 타겟이 있다, 표적이 있다 하면은 이것만 공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항암제를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암세포도 왠지는 모르지만 그 표적의 시그널이 많아짐으로써 암세포들이 활발하게 증식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꺼주면 정상세포는 영향을 받을 확률이 훨씬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1세대보다 훨씬 더 쉽고 편안하고 독성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신도림을 막으면 마포로 갑니다. 이 암세포는 거기서 저항하고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패스웨이를 찾게 돼서 다른 신호 경로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는 치료를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내성이 생기고 완치율이 되게 낮은 거예요. 쓰다 보면 계속 공격하면 저항성이 생겨서 암이 완치되지 않는다. 어차피 재발하고 어차피 내성이 생기는데 라고 지쳐있을 무렵에 2014년에 면역항암제가 등장합니다. 면역항암제는 내 몸의 면역세포가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개선시켜줘서 스스로 싸워낼 수 있도록. 우리 몸의 정상 T 면역세포는 저기에 종양 같은 놈들이 있구나 가서 잡아먹고 탐식해서 끝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혹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T세포가 저 암 종양이 되는 그런 조그만 세포들을 인식하는 그 능력을, 그런 물질들이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면역항암제를 썼을 때 T세포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면서 좋아, 이제 내가 힘을 내보겠어, 암세포를 공격해야지 라고 해서 면역세포가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를 줌으로써 한 10% 정도는 사기인데도 완치되고, 다만 그렇게 좋은 면역항암제가 나왔는데 어떤 환자는 면역항암제에 잘 치료되는 환자가 있고 아닌 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이 면역항암제에도 피해 나가는 그런 암세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암세포보다 앞서가지 못하고 그 속성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 외에도 현재 개발 중인 그런 다른 종류의 항암제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카티셀이라고 하는 카티 치료가 있는데요. 카티는 환자의 피세포, 환자의 혈액에서 혈액을 뽑고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밖에서 조작을 합니다. 유전자를 다 바꾼 다음에 세포들을 많이 배양해서
다시 몸속에 넣어주면 그 세포가 들어가서 싹 다 치료해버리면 완치되는 게 카티라고 하는데, 혈액암에서 주로 시도되고 있는 치료입니다. 카티는 미국에서 백혈병에서 5살짜리 소녀가 어떤 항암제에도 치료되지 않았다가 카티를 하고 지금은 10대 후반의 티네이저가 된 소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암 쪽은 그런 카티라고 하는 치료를 통해 유전자 조작을 해서 완치시키는 그런 항암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고형암에서도 지금은 임상시험의 단계인 상태입니다. 그럼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말해지는 그런 항암제들은 그 순서대로 효과가 좋은 것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환자들은요, 1세대 항암제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또 3세대를 써도 듣지 않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1세대와 3세대를 병합한다, 혹은 1세대와 2세대를 병합해서 치료한다 라고 할 때 더 좋은 효과를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했기 때문에 그 순서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여러 병합요법을 통해서 임상시험을 해서 우리가 환자분들에게 그 효과가 좋은 치료법을 제안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도 최근에 개발된 약일수록 부작용이 적은 수가 있는데, 놀랍게도 면역항암제는 맞으면 100명에 99명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00명에 1명은 깜짝 놀랄 만큼의 부작용, 그리고 그게 회복되지 않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독성이 없는 약은 없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혹은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내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시죠. 홍삼이 도움이 된다, 무슨 버섯이 좋다. 그런데요, 사실은 먹는 거 그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 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은 없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한테서 이 효과를 높이는 가장 좋은 증명된 연구는 운동입니다. 우리가 표준 항암 치료 대 표준 항암 치료 더하기 운동으로 하는 임상시험을 해보면 항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치료 효과를 높여왔습니다. 운동만으로 암세포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암이 성장하는 환경을 억제하는 것은 충분히 입증된 바입니다. 내 심박수가 1분에 100회 정도 뛰는 사람이라면 120회 이상 뛸 수 있게 힘들게 하는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했을 때 실제로 치료 효과도 새로운 신약을 개발한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어떤 형태로든 열심히 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고요. 항암 치료하는 중에 체중이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1~2kg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3kg 이상 체중이 빠진다 하면은 항암제를 줄이든지 잠시 쉬고 치료를 조금 중단하는 일이 있어도 가능하면 체중이 유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암은 그 암세포가 갖는 고유의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암을 치료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합심,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자. 기적은 있고요, 우리는 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보여주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